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플루네리 세션은 포스트 팬데믹 평화 구축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대한민국에서 사랑받고 있는 윤동주를 회상하며 준비한 세션이 되겠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운 한국의 사랑받는 시인이십니다. 본 세션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성현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더레이터를 맡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문과 김성연입니다. 먼저 뜻깊은 지프 행사에 우리 한국의 대표 시인 윤동주와 그리고 그에 관해 소개해 주실 우리 훌륭한 연사분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2023 지프 슬로건은 우리 위기에 놓인 사회를 위해 문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세션에서는 한 시인이 그리고 그가 남긴 시가 국경과 세대를 넘어 소통하고 공존하게 하는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윤동주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시인,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별을 노래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남긴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한국어 사용이 금지된 일제 말기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시를 남기다가 체포되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반성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윤동주는 1938년 이 캠퍼스에 입학하여 빛나는 시들을 창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그가 머물던 100년이 넘은 기숙사 건물을 윤동주 기념관으로 재단장하였습니다.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윤동주 기념관을 담은 영상을 소개합니다. 영상에서는 밤의 기숙사에서 시어를 고심하던 윤동주의 모습, 애니메이션으로 표현된 시세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그의 시집, 오랜 세월 그의 시집을 사랑했던 독자들의 손글씨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즈넉한 공간으로 잠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오랫동안 많은 video, the poet Yoon Dong-ju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 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기 문학, 철학, 건축 각 분야에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실 수 있는 연사분들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연사를 소개합니다.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지난 103년간 격동의 한국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회에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준 철학자이십니다. 1935년에는 윤동주와 함께 평양의 숭실학교도 다니셨고요. 또한 도산 안창호, 김수환 추기경 등 역사 속에 우리 정신적 리더분들과도 만나셨습니다. 이렇게 한 세기 축적된 통찰력과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윤동주 씨의 흐르는 사랑의 메시지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김현석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수준이 세계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일본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가장 에스키모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무슨 문제가 깔려 있는가? 우리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어디에 살든지 다 인간의 공통점을,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과제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인간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것, 그것이 세계의 공감을 가지고 인정받게 되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게 아마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인간적인 것, 그것은 우리 넓은 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한국적이다 하는 것은 그 땅 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 여러 밭에서 이제 큰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땅 위에서 자란 나무가 세계 어떤 나라에서 자란 나무보다도 더 높이 인간적인 관심을 모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인간적인 것인 동시에 세계적인 것이다, 아마 그렇게 인정받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영국은 셰익스피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영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그래도 그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공통점 때문에 아마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이고, 한국적인 것은 특수적인 것. 그 한국의 어떤 시인이나 학자가 나오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한국적인 것도 세계적인 것이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생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 주인공인 윤동주 시인을 우리가 어떻게 봤으면 좋을까? 우선 윤동주 시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한국적인 것을 가지고 성장했고 또 동주 시인 속에 한국적인 것과 인간적인 공통점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높이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야 하겠는데 저는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 3학년까지 같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하는 학교는 유지가 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학교는 폐쇄시킨다. 그런 이제 지령이 내리게 돼서 우리 숭실학교는 그때까지는 신사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신사참배를 하는 교장, 교사, 학생들만이 학교에 남게 되는데 3학년 때 윤동주 시인이 한 반에 있어서 내가 너 신사참배하고 학교 그냥 다닐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난 만주 영정으로 가게 되면 신사참배 안 해도 되니까 숭실학교를 떠나서 다시 영정으로 가겠다고 그래 학교를 떠났습니다. 나는 뭐 철없는 때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나 믿는 사람들이 신사참배 때문에 고통을 너무 많이 겪으니까 나라도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다퇴를 하고 이제 1년을 학교에 못 가다가 더 학교 안 갈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신사참배를 하고도 학교에 가도록 그래서 이제 알게 됐는데 신사참배 때문에 학교를 떠난 친구는 윤동주 시인하고 나하고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고 문제는 그럼 이제 숭실학교가 우리를 키워줘서 나도 거기에서 자라고 동주 시인도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됐는데 숭실학교가 우리에게 준 모든 학생들에게 준 가장 큰 정신적인 분위기 또 사상적인 생명력을 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은 세계적인 이제 보편성을 가진 사상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애국심입니다. 그것은 우리 나이들은 어렸지만은 우리 민족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도 그 가운데서 자랐는데 우리 모교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기독교 정신이고 두 번째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고 하는 애국심입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를 키워준 겁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나보다 3살 좀 나이가 많은 셈인데 그때도 저는 윤동주 시인 보고서 이렇게 느낀 거 민구하니 저 친구는 병아리 시인인데 이 다음에 큰 달기 되게 되면 세계의 세상을 울림을 줄 것이다. 이제 그런 인상이 첫째 인상입니다. 그때도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순원 작가는 학년은 좀 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윤동주 시인과 함께 기숙사에 사니까 나보다도 더 두 사람이 친하게 지나면서 숭실활천이라고 하는 학교 잡지지에 1년에 한 번 나오는
교지 편집을 하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 3학년인 동주의 글도 거기에 나오고 또 4학년은 황순원 작가의 글도 거기에 나오고 몹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황순원 선배나 윤동주 시인은 시인과 소설가로서 56세까지 일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민족과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나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갈 길은 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년 후에 저는 철학을 공부해서 우리 사회에 좀 도움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성장한 분위기가 이제 바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과 황순원 작가는 문학을 하니까 넓게 말하면 예술인이 되고 나는 후에 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학문을 하는 길을 밟게 됐는데 이상하게 지금 긴 세월이 지고 나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보다도 수필 작가로 더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정부에서도 수필 문학의 대표자들을 좀 역사에 남겨야겠다 해서 몇 사람 고르는데 제가 그 가운데 한 사람 뽑혀서 이제 역사적인 재료를 남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럼 언제부터 두 친구와 마찬가지로 문학인이 됐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애국심이나 기독교 정신은 같이 가지고 있고 난 그것을 못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좀 책을 많이 읽고 한국 문학 책을 읽고 그러는 동안에 나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나이 든 다음에 철학적인 사상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읽도록 도와줘야겠다 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아마 수상 수필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도 두 선배와 마찬가지로 숭실이 나온 그 당시 그 같은 때에 새 문인이 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숭실에 가게 되면 모교에 가면 문학상이 있는데 윤동주 시상, 황순대 작가의 소설상, 김영석 교수의 수필상 그렇게 요새는 100살이 넘으니까 이제 끼워져서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우리를 키웠고 우리를 자라게 했는데 나는 지금도 생각하는데 윤동주 시인이 병아리 시인 때 내가 만난 셈인데 그 시심이라고 하는 거, 그 인간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상적인 것보다도 그 가지고 있는 모태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좋아하고 동시를 읽고 교회 다니면서 시심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나보고 물으면 내가 윤동주 형에게서 이제 느끼는 게 첫째가 뭔가니 착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친구들 가운데 윤동주 시인만큼 착한 마음이 없고 그 아름다운 감정이 없고 그 영혼 자체가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동주로 하여금 그 시를 쓰게 하고 자기 인생의 업적을 책임을 일찍 남기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황순원 작가도 봅니다마는 비슷합니다. 예술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난 아름다운 영혼, 거기에 얼마나 풍부하고 높은 예술성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시로 나타나든지 소설로 나타나든지 하여튼 무엇으로 나타나든지 얼마나 사회에 공감을 가지고 영향을 주었는가.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문보다도 예술은 개성입니다. 그리고 창조성입니다. 그걸 윤동주 시인이 일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0이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은 시인으로서의 하나의 그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금자탑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하고 싶은 건 그러한 그 시심, 아름다운 영혼으로 나타나는 예술, 그것이 언젠가는 정치력보다도 강해지고 경제력의 목적이 됐고 우리의 역사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때, 그때 찾아오는 것이 문학이, 예술이 우리 사회에 줄 수 있는 사상적인 자유, 정치적인 평화, 생활에 있어서의 창조력, 그걸 남겨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어진 주제가 시와 평화인데, 앞으로 우리 문화가 많이 성장하고 세계가 군사력이 정치력으로 바뀌고 정치력이 경제력으로 바뀌고 그 단계가 넘게 되면 문화가 꽃피고 열매 맺는 때가 오겠고, 그때 한국도 이제 그 수준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윤동주 시인이 남겨진 그 아름다운 영혼,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시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창의성,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그것을 뒤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그 추진력이 새로운 한국 역사를 창조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가졌던 것 같은 착하고 아름다운 영혼, 그것이 예술성으로 우리 사회에 가득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게 될 때 평화롭고 자유로운 모든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사는 역사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가져보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공감과 사랑으로 유지가 되고 이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예술적 정서가 소중하다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럼 김영석 교수님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박수로 인사 주시죠. 그렇다면 이런 평화의 원천으로서의 시심, 그 본질이 무엇인지 시를 직접 읽으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에 관해서는 다음 연사분께 좀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명규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명규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국문과에 재직 중이시며 문학평론가로서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권위 있는 평론상을 다수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술사와 세계문학사 속에서 한국 문학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아주 독보적인 문학 연구자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왜 윤동주와 그의 시 참회록을 우리가 다시 읽어야 하는가에 관해서 꼼꼼히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잠시 화면을 준비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김영석 교수님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입을 여시면 곧바로 그것이 명언이 되는데, 저는 이 나이가 이렇게 되면은 저도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글로벌 회의라고 그래서 저는 워낙 그 처음에 한글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영문으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은 저의 그 초라한 번역으로 만든 영어 PPT입니다. 기본적으로 윤동주 시인이 도일하기 전에, 즉 일본으로 유학 가기 전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 시가 오늘날 우리의 그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 유학을 가셨다가 거기서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후쿠오카 형무소에 갇히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종의 생체 실험이라는 걸 당했다고 추정되는데,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1945년 2월에 돌아가셨는데요. 45년 8월에 종전이 됐으니까 조금만 더 살아계셨더라면 해방을 보셨을 텐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근데 윤동주 시인이 그 일본 유학을 가기 직전에 이 창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창시 개명을. 근데 윤동주 시인은 이름은 바꾸질 않았고요. 창시만 했습니다. 그래서 창시를 했는데 그거 학교에다가 연희전문에다가 창시계를 제출해야만 유학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창시계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잠깐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윤동주 시인이 유학 가서 희생당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제가 잠깐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그 창시계를 제출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 성을 바꾸고 나서 참회록을 쓴 사람은 윤동주 시인이 유일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아마 이 창시를 한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죄의식 때문에 참회록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지만, 참회록을 실제로 이제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그렇게 확실하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걸 갖다가 조금 곰곰이 궁리를 해보게끔 합니다.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한글로 쓰셨죠. 그리고 제가 이걸 서툰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제대로 그 전달이 될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시는 번역이 불가능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날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전부 한국어를 배우려고 아주 앞다투어서 한국어 교습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국어를 좀 배우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참회록, 이게 제가 번역한 겁니다만 뭐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선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이게 참회록의 전문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한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도대체 이 참회 내용이 상당히 이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회는 우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개의 참회가 있는데요. 하나는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았느냐,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게 두 번째 참회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금방 읽으시면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게 참회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참회라기보다는 어떤 아쉬움, 회한 혹은 변명,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윤동주 시인은 참회록을 변명하려고 썼던 것일까요? 이걸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꼼꼼히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분명히 도일, 유학에 대한 변명입니다.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24세가 될 때까지 희망하는 목표가 불분명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창시가 불가피했다. 창시가 불가피했는데 이거는 나에게는 차마 못할 일이었지만 할 수 없이 했다. 그러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일종의 참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좀 변명같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도일 유학에 대한 변명이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참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러면서 그 참회의 내용은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차례차례로 나누어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나는 먼 미래에 위와 같은 참회록을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젊은 나이에 부끄러운 고백을 한 사실이 불필요한 것이 된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이 되려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려면 오늘 참여한 것이 계속 의미 있게 저를 자극해야만 됩니다. 즉 젊은 시절의 참회를 거듭 되새길 때만, 내가 젊은 시절에 한 참회를 거듭 되새길 때만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때 가서야 부끄러운 고백이 불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시절의 첫 번째 참회가 불필요해지려면은 그 참회를 거듭 되새기어야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의 최종적인 깨달음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거듭 되새겨야 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따라서 날마다 참회를 하면서 정진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만 죄를 안고 속죄를 행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자기 모습이 거울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앞에 운석 밑으로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타난다라고 했죠. 이 운석 밑으로는 윤동주가 쓴 산문 중에 별똥 떨어진 데라고 하는 산문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별똥 떨어진 데라는 산문에서 말하는 것은 별똥이 어디에 떨어지든 떨어질 때 떨어져야만 별똥이 떨어진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운석 밑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내가 제대로 해야만 의미가 있는 삶을 산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즉 그래서 제대로 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이 참회를 하면서 그 참회를 통해서 나를 정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윤동주 윤리의 그 최종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참회를 하면서 그 참회가 곧 깨달음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참회록은 나는 이런 참회록을 쓰겠다라고 하는 두 개의 참회의 내용이 참회가 아니라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는 행위가 곧 참회인 셈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참여가 그대로 행동으로 전화되고, 매일의 참여가 곧 행동으로 전화되고 행동들이 자신의 새로운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참여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즉 이 참여록 자체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참여록 자체가 참여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이런 윤동주 참여록의 어떤 그 현대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을 갖다가 최근에 어떤 글에서 보았던 용어입니다. 제가 가져온 용어, 제가 착안한 용어는 아니고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다이얼로지컬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져왔는데요. 윤동주의 그 참여라고 하는 것은 미래와 현재 사이의 다이얼로지컬 네트워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람직한 미래에 가 닿기 위해 현재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재형성하는 것. 그래서 미래와 현재 사이에 대화적 네트워킹을 수립하는 것. 그래서 이 대화적 네트워킹만이 미래, 현재와 현재의 결과로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다이얼로지컬 네트워킹이 오늘날의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암시를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런 이 현재와 미래의 대화를 갖다가 곰곰이 되새긴다면, 팬데믹의 종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스트 팬데믹의 상황을 항상 준비하면서 팬데믹을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즉 우리의 팬데믹을 그냥 물리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팬데믹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회의의 기본적인 주제가 보니까 크라이시스를 어퍼추니티로 돌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포스트 팬데믹의 상황이 이전 상황과 어떻게 다를 것인지, 달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개량하면서 지금의 팬데믹을 종식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의 팬데믹의 원소들, 우리가 지금 싫어하는 이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무조건 싫어할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심정적 동요들, 무서워하는 거, 공포, 상담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 이런 것들을 새로운 미래의 유용한 자원으로 다시 변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고려하면서 팬데믹을 끝내야 된다는 얘기죠. 즉 바람직한 팬데믹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팬데믹 상황 안에서 인간이 스스로 단련하는 기술의 개발과 실제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글로벌 재앙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를 갖다가 꺼내서 이것을 화두로 삼아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런 지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윤동주만이, 저는 윤동주만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윤동주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어떤 통찰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정명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참회록이라는 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울을 보듯이 매일 참회하며 내면을 단련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시대를 버티게 해주는 정신적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그리고 팬데믹을 거치면서 타인을 경계하게 되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태도, 우리가 쉽게 잊고 있지 않았나 반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윤동주 시인의 자기 반성적인 태도가 바로
이시정신이 건축적으로 승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듣기 위해 다음 연사분 조병수 건축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조병수 건축가님은 건축연구소 BCHO의 대표로 남해 사우스케이프 호텔을 비롯한 국내외 굴지의 건축 설계 작업을 하셨습니다. 자연, 역사, 사람, 환경 조화롭게 재배석하셔서 미국 건축가협회상 그리고 한국 건축문화대상 등 굴지의 건축상도 수상하셨고요. 특히 올해 서울 도시건축비행날레 총감독으로 선정되셔서 100년 후의 서울을 조망하는 국제 행사를 기획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시가 건축이 되는 경이로운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병수 대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조병수입니다. 이 건물을 이제 짓게 된 게 한 거의 20년 가까이 조금 돼간 것 같습니다. 제가 40대 초반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고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건축에서 좀 공헌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내가 관심 있는 곳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항상 이제 좋아하던 그 윤동주 시를 그 당시에 특히 많이 읽고, 뭐 저는 저항 시인으로서보다도 저는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을 위한 시, 아니면 최소한 저를 위한 시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좀 반성할 시간을 가지고 너무나 그 모자른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다보는. 윤동주 시는 저는 그 시를 좋아했던 거는 그 다른 대부분의 시인들은 거의 90% 이상이 노래 가사도 그렇듯이 그 사랑에 대한 시들입니다. 근데 윤동주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이성적 사랑에 대한 것보다는 뭐 어머니나 몇몇 그런 거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어떤 반성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 남을 탓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문제로 보고, 예를 들자면 평화라고 한다면 남들이 나를 침략해서 뭐 어떻게 해설하기보다 창시를 개명하게 해서 뭐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다보고 자기 자신을 꾸준히 반성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배우고 싶었었습니다. 제가 작은 공간을 짓게 됐는데요, 6평짜리 공간입니다. 그 윤동주 시 중에 육첩방은 작은 나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육첩방이 뭔지 찾아봤는데 사전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6평인지 모르겠으나 여기는 6평짜리 작은 공간입니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땅속으로 들어간 이유는 아마도 땅 위에 드러내는 형태적인 것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좀 절제되어 있기 위함,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또 땅속에 내려갔을 때 하늘이 보이는, 바람이 느껴지고 별이 보이고, 땅 위에서 볼 때하고는 좀 다른, 좀 차분하고 내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대를 하고 만들었습니다. 소위 이제 건축에서는 우리가 이걸 단면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건물을 짓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했던 공간입니다. 그 윤동주의 그 시는 뭐 제가 다 좋아하지만 이제 쉽게 쓰여진 시라든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그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에 그 우물 이야기가 나오죠. 저는 윤동주가 사시던
연변에 있는 집을 가보진 못했지만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그 집 옆에 우물이 있었다고. 산모퉁이 돌아 농가에 외딴 우물에 나 홀로 돌아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화상에 그렇게 이제 시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우물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 속에 있는 그 세계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잘라놓고 봤을 때의 도면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실 때 그 X표로 쳐져 있는 데는 이렇게 땅 밑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걸 표기한 겁니다. 저 공간이 약 7m에 7m 정도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기단하게, 왼쪽 밑에 기단하게 돼 있으면서 또 자세히 보시면 X표가 돼 있는데 저건 40cm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 윤동주가 그 체포되기 전에 어느 정도 체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짐을 챙기고 좀 어디론가 떠나려고 하다가 미처 떠나지 못하고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사가 들어닥치면 떠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찢어진 기다란 공간이 그 40cm 정도 되는 틈을 통해서, 40cm면 사람들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떠날 수 있게 해드리자, 잡혀가지 않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멀어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간략하게 개념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기 전에 요거 설명드리고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 땅의 흐름,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있는 대로 허용하자, 거기에 뭐를 짓거나 크게 변형시키기보다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 생생한 경험을, 땅의 세계, 땅의 세계 속에는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하늘과 바람과 별이 있는 그 속에 시까지 만들어줄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그런 강력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좀 자연 친화적인 거면 좋겠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언어적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전에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도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뭔가 아까 김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울림이 있는, 뭔지 모르겠는데 울림이 있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건물은 볼 때는 굉장히 좋은데 집에 가서 그렇게 기억이 남거나 울림으로 남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뭔가 여운이 남고 울림이 있는 거는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은 그 말 하나 자체에 아름답다거나 직접적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아주 부드러운 자기 성찰과 절제가 있고, 그거를 우리로부터 좀 생각하게 하게 만드는 어떤 여유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디오를 좀, 동영상을 좀 보도록 할까요? 양평 수곡리라는 곳입니다. 하늘에서 본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그 미음자집이라는 콘크리트 박스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박스 하우스. 왼쪽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저 공간이 윤동주와 시를 기리던 공간으로 지은 땅집입니다. 오른쪽에 계단이 보이고요. 계단을 내려가는 입구는 조금 더 넓고 내려가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보통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크기고요.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집은 원래 의도는 이 땅을 파서 나온 흙과 재활용된 나무로만 가지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스스로 없어지는 집이 되게끔. 근데 축대를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서 나온 흙만 가지고 파서 벽을 세웠는데요. 흙벽을 보시는 흙벽이 여기에서 나온 흙만 가지고 만든 벽입니다. 보통은 시멘트나 회를 섞는데 여기서는 시멘트나 회를 섞는 대신에 굉장히 단단하게 다졌고요.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작은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던 걸 잘라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심어서 언젠가 내 무덤에 파란 풀이 피어날 계외다라는 그런 시의 구절이 있어서 좀 언젠가는 이끼가 끼고 썩어서 그 나무 토막이 썩어서 파란 풀이 피어나길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2개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문이고 내 몸을 숙여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여기 가서 직접 쓰시면 하늘이 잘 보입니다. 시공할 때 이렇게 웅덩이를 파놨을 때 제가 갔는데 정말 경이로운 현상을 봤었어요. 몇십 년 만에 보는 반딧불이었어요. 반딧불이 여기서 나르고 있었는데 그런 모습들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듯이 하늘을 크지 않고 작게 뚫었을 때 하늘이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한 평짜리 방이 있고 그 안으로 또 열고 들어가면 한 평짜리 방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2평씩 되는 게 여기 방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엌 방, 왼쪽에는 보일러실 화장실에서 총 6평입니다. 우리는 물건도 많고 큰 공간에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은 한 평짜리 방에 가서 앉거나 누워보면 그게 얼마나 편안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닥도 여기서 나온 흙을 다져가지고 만들었고요. 종이와 나무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갇힌 자연 속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산들 바람이 불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도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살지 않았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시는 못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틀이 어떤 구석이 그 틀이 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크게 많이 보여주기보다 좀 절제돼서 보여질 때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진입하면서 언덕에서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서 우물을 들여다보고 돌아갈 수 있는 동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좁은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제 입구 쪽에서는 조금 더 넓게 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걸어 내려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관광 렌즈로 찍어서 커 보이는데 사실은 이 마당이 7m밖에 안 됩니다. 네. 높이는 약 3m 좀 안 되는 공간이고요. 보시면 그 나무나 돌이나 놓인 방향이 다 똑같으죠. 그리고 특히 그 위에 추녀 같은 경우에도 그걸 받치는 기둥이나 그런 부재들이 없이 와이어로 당겨서 최소한의 표현으로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밤의 모습이고요. 이곳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시낭송회를 합니다. 그리고 윤동주 시낭송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포럼이라든지 이외에는 이제 하지 않고 그런 그래서 음식을 먹거나 뭐 차를 마시거나는 거의 하지 않고 이제 주로 그 포럼과 시낭송을 하는 공간으로 써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수평으로 이렇게 줄이 가 있을 거예요. 흙을 여기서 판 흙을 양쪽 사이드로 이제 목재로 막아 놓고 위에서 다져 가지고 물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흙 자체만 다져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켜 다지고 한 켜 다지고 하루에 3켜 정도씩 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지면 그게 또 형태가 깨지니까 그게 하루 굳은 다음에 또 다져 올라가고 다져 올라가고 해서 약 21일간 다져서 만드는 공간입니다. 재생 목재와 그 흙과 한지만을 이제 써서 모든 마감을 했고요. 조명 같은 경우도 화려한 조명보다는 그냥 전파사에서 파는 일반 어떤 현장에 다는 조명 같은 걸로 간결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벽체 두께는 45cm 정도 돼서 꽤 두껍게 이렇게 다져져 있습니다. 한 평짜리 공간에서 이렇게 앉았을 때 한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느낌이 부드럽고 온화해서 좀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는 빛이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시낭송회를 이제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계속 해와서 최근에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못 하는데요. 시낭송회 할 때 이제 음악도 같이 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슬라이드도 보고 윤동주 영화 또 제가 알기로 나온 게 한 3편 정도 다큐멘터리 포함해서 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방송국을 통해서 좀 얻고 해가지고 여기서 보곤 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어쨌건 그 밑에 내려가면 그 하늘이 굉장히 잘 보이고요. 그리고 밤에 별도 아주 잘 보입니다. 더 어둡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람의 느낌도 살짝만 불어도 나무까지도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느낄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땅집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땅집 이후로 유사한 어떤 다른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된 것 같아요. 혹시 가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제도의 지평집이라든지 땅속을 응용해서 만드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펜션 지평집이라든지 제주도의 명상집, 그리고 최근에 제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에 주제를 제가 그 땅의 건축, 땅의 도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생태적인 건축, 내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만들어내고 장악하려고 보다는 좀 낮추고 땅의 흐름을 흘러가게 해주고 생태적으로도 좀 건강하고 흘러가게 해주고,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더 적게 짓고 좀 더 절제하면서 그 만드는 도시에 대한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해준 어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9월, 10월 비엔날레 그 송현동 광장에서 오픈하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고, 어쨌건 제 나름대로 생각한 어떤 윤동주 시에 대한 그 윤동주의 시 정신에 대한 거를 건축으로 좀 만들어 보자 했고, 또 그동안 사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좀 더 정리를 해서 좀 더 어떤 정기적인 행사나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병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땅집 곳곳이 윤동주의 시들을 연상시켜서 마치 한 권의 시집을 읽은 것 같습니다. 문학의 언어가 건축의 공간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흥미로운 과정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여사님 무대로 오십시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이은정 연사는 일한 번역가로 활동 중이시며 윤동주 시인에 관한 일본에서 나온 저작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시고 또 윤동주의 시를 일본어로 번역 소개하신 유일한 한국분이기도 하십니다. 또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윤동주 시를 매개로 교류하는 모든 자리에는 이은정 선생님께서 가교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국경을 넘어 함께 시를 낭독하는 모임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1월 진행된 낭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本日司会進行役を務めるイ・ウンジョン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ではこれからユンドンジュ詩人と詩を読む会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바다 실어다 뿌리는 바람조차 시원타 솔나무 가지마다 새춤이 고개를 돌리어 뻗어지고 밀치고 밀치운다. 이링을 넘은 물결은 폭포처럼 피어오른다. 해변에 아이들이 모인다. 차우차우 손을 씻고 구부러 바다는 자꾸 솔모친다. 가르메기의 노래에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돌아가는 오늘의 바다요. 海運ばれ飛び散る風さえ涼しい松の枝々は取りすまし首を曲げひねくれ押しのけ押しのけ胸を越す波は滝のようにどっと盛り上がる波打ち際に子供らが集まるザブザブと手を洗い駆け足で海はしきりと悲しくなるカモメの歌に振り返り振り返り帰ってゆく今日の海よ詩人の感性と表現力になんていうんですかすごいなと思いました。感じとしてはなんていうか寂しい感じがしましたね。こっちはなんか波が
激しいのかなとか、で、ちょっとそこにちょっと一緒に立ってあげたいなという気持ちになりました。で特に子どもたちが楽しそうに海辺をですねかけているところが、それを見ながらですね、海がだんだん、悲しくなるというですね、そこのなんて言いますか、落差ですね。2行ずつ2行ずつというのはまさに海の波が寄せては返す様子を表現してる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ったんです。私はユンドンジュは本当に悲しさとか寂しさやっぱり通底してるけど、そこから必ず希望みたいなものをいつでも感じます。私はちょっと寂しい感じが感じられる海かなと思いました。修学旅行で来てるから、そこから自分家に帰っていくっていう意味でもなんか帰りゆくみたいなるのかなとか。韓国の海はこの東側の海が水深が深く、西の方がちょっと浅いという海の大きな違いがありますよね。なんか悲しみの中でも幸せ、希望があって、希望の中でも何か悲しみ、帰りゆくのが自然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と思ったら、また違う他の解釈ができるなと。目の前に見ているその景色をそのままなんか詩に込めたというか、その時間を切り取ったみたいな。風の音が聞こえて、強い風みたいですね。で、松の騒ぐ音が聞こえて、波の音が聞こえて、子供の声と、それから歩いたり走ったりする音が聞こえて、すごく憧れてたというか、行きたかった海に修学旅行で行って、そしてでも日程の都合がありますから、海も戻っていきますけど、自分自身も帰らなければ、修学旅行が終わって帰らなければいけない。初めて見た海ではないような気がします。もし初めて海を見たとしたら、これ以上になんか驚きとか何か違う言葉が出てき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インチョンにいらっしゃるシム・ウォソプ先生にも聞いたんですけど、もしかしたらチョン・ジヨンの詩の影響をだいぶ受けて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で、ユンドンジュは平壌のスンシル中学に行ってましたよね。で、行き帰りに海を見てるはずだと思うんです。ハモンまで行くここのところが本当に海辺を走っている汽車なんです。で、これは絶対海が見えたはずだと思って、カモメの歌にっていうカモメが韓国ではというか朝鮮の方々の間ではどういうイメージの鳥なのかなっていうか、例えばカササギとかはよく出てくる鳥ですよね。でもカモメっていうのがなんか特別にあるメタファーとしてのイメージがもしあったら、カルメギマスルピウネというトラワヨプサンハゲというチョヨンピルの大ヒット曲を思い出すんですね。自分のふるさとに帰っていくところ、里帰りの時に帰ったら何と言うだろう、もう恋人と別れて、そういったシーンでですね、よく船が出てカモメのガーガーという鳴き声が聞こえるシーンがよく出てくるので。で、韓国の高校生と一緒に詩を読んで考えた時に、ユンドンジュは友達がいなかっ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学生がいて、はっと思ったんですね。なぜかこの光明中学は、ユンドンジュが通っていた光明中学にはソンモンギュがいなかったんです。生まれた時から一緒の家に育ち、一緒にいつも一緒にいたソンモンギュが独立運動で捕まって警察署に入って、そして戻ってきたら別の学校に行っちゃったと。で、みんなと一緒に修学旅行行ったけど、なんかちょっとみんなと相入れない、みんなは卒業したら満州国の陸軍だかどっかに行くんだとか、そういう学生もいたような学校ですから。산골물の詩に出るように거리의 소음과 노래 부를 수 없다。自分の今行く道とはまた違う、それを打ち明ける友達がいない。その
だけどそこにすごく人間的に孤独だったと思います。本当にね、いろんな方のそのご意見を聞く中で、本当になんか理解が深まり、また新しい視線、新しい眼差しがまたできるのではないのかなと思わせた。今日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お疲れ様でした。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皆さん失礼します。 안녕하세요. 시인 윤동주와 시를 읽는 모임 멤버 이은정입니다. 저는 10여 년 전부터 도쿄 리쿄대학 윤동주 시인 추모 모임에서 매년 시를 낭독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가 다고 기치로의 저서 생명의 신 윤동주의 한국어 번역을 비롯해서 일본 분들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한국에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윤동주 시인을 추모하고 시인의 시를 읽는 모임이 일본에서도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후쿠오카의 시를 읽는 모임은 1995년 2월에 김우종 교수님이 추진하신 윤동주 시인 50주기 추모 위령제가 마중물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29년째 매년 후쿠오카 형무소 근처의 공원에서 추모 모임이 진행되고 있고요. 매월 21일에 시를 읽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다니셨던 교토의 도시샤 대학에서도 윤동주 시인이 시인의 시비 앞에서 매년 헌화식과 시 낭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2008년부터 윤동주 시인이 재학했던 리쿄대학 예배당에서 시인 윤동주와 함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매년 300여 명의 분들이 모여서 윤동주 시인을 추모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1년부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윤동주 고향 북간도를 이야기한다 라는 테마로 2월 19일에 온라인 추모 모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현장 모임이 어려워지면서 리쿄 모임의 야나기하라 야스코 선생님, 후쿠오카 모임의 마나기 미키코 선생님을 중심으로 온라인 윤동주와 시를 읽는 모임이 2020년 5월에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해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지난 1월 7일에 열린 제17회 모임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의 주제 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바다라는 시였는데요. 단순히 시 낭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 주신 자료를 미리 읽어와서 한글 원문과 여러 일본어 번역본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적, 지리적, 계절적 배경을 통해서 시에 놓여져 있는 상황과 심경들을 짐작해 보면서 시에서 받은 감동과 소감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멤버 중에는요, 윤동주 시인을 계속 오래전부터 알려오신 유시경 신부님과 북간도 전문가이신 도다 이쿠고 작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생업을 따로 갖고 계시는 일본 분들이십니다. 그 외에도 한국 유학생들과 제1한국인도 계십니다. 대부분 한국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시어의 의미를 질문하신다든가 또 역자마다 다른 번역의 뉘앙스들을 비교해 보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평면적이고 단편적이었던 각자의 생각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면서 점점 입체적으로 펼쳐지고 또 새로운 시각을 갖기도 합니다. 모임에서 나누어진 그 내용은
기록 담당 멤버의 성김으로 그날 참석하지 못한 멤버들에게도 공유가 됩니다.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중학교,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도쿄의 리쿄대학, 교토의 도시샤대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윤동주 시인의 삶의 여정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윤동주와 시를 읽는 모임의 멤버들이 사시는 지역도 표시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참으로 저희를 우울하고 불편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윤동주 시인이 살아낸 그 자리에서 일본 각 지역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국경을 넘어 시를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안팎으로 살뜰히 챙기시는 야나기하라 야스코 선생님께서 발표를 맡은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모임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와 생애는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시차를 넘어 우리 모두를 한 편의 시와 마주하게 하는 놀라운 힘과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저도 공감을 하면서 온라인 윤동주 시인과 시를 읽는 모임은 그야말로 윤동주 시인이 이어준 평화와 화합과 공존의 자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은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바다라는 시는 널리 알려진 시가 아닌데도 이렇게 꼼꼼히 분석하시고 해석하시는 시도가 진지한 모습이 감동을 줍니다. 이런 실천이야말로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서는 소통의 한 발자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공개 모임의 영상을 흔쾌히 공유해 주신 시모임 멤버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시인을 통해 더 넓은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필요한 사랑, 참회, 환경, 실천, 소통 이 모든 것들을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해주신 김영석 명예교수님, 조병수 대표님께 지휘프를 대신해 각별한 마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윤동주의 시가 식구가 있었죠.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지프 첫날 마지막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so much. This was a session that I think stirred our hearts and minds.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여서 언어의 힘, 또 영혼의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많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평화의 길이 팬데믹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전달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1일차 GIF 포럼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첫째 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1일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다른 주제와 패널 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또 백양누리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